YCU 초대석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양 기자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7월 달에 엄청 옛날 여름 한여름에 찍었었는데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 사이에 이 영화에도 팀 그 이제 안양 FC 안양에게도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뭐 영평상에서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또 상을 받았고 또 이제 저기 팀은 안양은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가서 승격을 했죠. 우승을 해서 승격을 했고 덕분에 또 이제 영화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저도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게 근데 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도록 내 채널이 좀 더 키워져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마침 하필 이제 오늘 출연하시는 감독님이랑 제가 약간 5월달에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오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진행하자 해서 2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채 허장 감독님, 전무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채를 연출한 정범 감독입니다. 네, 한채 같이 연출한 허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범 감독님이랑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전주 영화제 올해 전주 영화제 때 이제 제가 영화를 이제 하루에 4편을 보고 쭉 4편 연속으로 보고 그때 이제 백승희 감독님이 이제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백승희 감독님이 한번 와라 이제 한잔하자 뭐 이렇게 갔는데 그날 뭔가 판이 좀 커진 거예요. 그냥 뭐 좀 몇 명이서 막 모이는 줄 알았는데 막 여기 저기 뭐 독립영화협회에서도 막 오시고 막 여기도 오시고 하다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백승희 감독님께서 이제 전무 감독님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이관왕을 했다. 축하드립니다. 막 했었는데 막 배급도 잡혔다. 뭐 언제 개봉하냐 막 이런 얘기를 오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 중인 게 있으니까 혹시 출연해 달라 했을 때 흔쾌히 출연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둘 다 이제 다 취해가지고 저도 다음날 영화를 한 편도 못 봤어요. 술병이 제대로 들어가지고 맞아요. 다음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숙소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호캉스 좀 하고 막 몸도 휴식하고 막 그랬고 막상 개봉 앞두고 나서 11월 이제 개봉 고지 이제 1차 보도자료 뜰 때 제목을 까먹은 거예요. 이 영화인가? 감독님 성함도 까먹은 거야. 어떤 분이지? 막 그랬는데 이번에 딱 그 고지된 보도자를 보니까 두 글자야. 감독님도 두 글자야. 부산에서도 이관왕을 할 때. 그래서 백승 감독님한테 바로 콜을 했어요. 네네. 맞냐고. 네. 근데 본인도 취하셨는지 네. 본인도 잘 모르시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당일날 가보자. 네. 언론사에 당일날 가서 뭐 감독님 얼굴에 뵈면은 네. 뭐라도 알겠지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다행히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히. 네. 감사하게도 제가 80% 정도 확신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막 20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만약 처음 뵙겠습니다 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영화 그때 보고 나서 저도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간단하게 영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는 이제 두 가정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 만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문호와 고은이라는 딸이 있는 가정과 그다음에 도경과 사랑이를 키우는 또 두 가정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 이 두 가정이 만나게 되면서 문호의 딸 수정과 고은과 그다음에 도경이 위장 결혼을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네. 네. 뭐 제가 사실은 스포 없는 줄거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 거기까지 와가지고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1회차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네. 긴가민가했던 게 뭐지? 그쪽 이제 딸이 있는 걸 몰랐어요. 이게 딸이 아니고 그냥 여기 그냥 저기 다른 저기 뭐야 이제 누나인가요? 네, 누나죠. 누나. 도경의 누나. 네. 네. 그냥 누나네 애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그냥 딱한 사연이 약간 그냥 파혼이나 뭐 네네. 이혼을 했다거나 네. 막 그런 건 줄 알았어. 딱한 사정이 있어 못해 결혼을 못하거나 막 그랬던 게.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지금 근데 감독님의 설명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 것 네. 같아요.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갖긴 했지만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보고 생각나는 내용도 사실 오늘 질문에 포함되어 있고 왜냐면 오늘 들으시는 분께서는 뭐 기자 간담회를 뭐 전혀 이제 저희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보지 않았다는 전제로 일단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어요. LG 올레드 비전상 이제 비전 부분에서 최고상이죠. 네. 그리고 시민평론가상을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첫 장편 연출인데 영화제에서 이렇게 그것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허정 감독? 뭐 전혀 상상 못했던 일이기도 했었고 서로 그 시상하는 무대 위에서 서로 곁눈질로 이렇게 눈을 마주친 것 같은 그런 기억도 나고 질질 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저예산 영화로 제작했는데 그 상을 받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출품이랑 이제 서류 신청은 이제 허장 감독이 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PD 겸 연출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그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잠결에 봐가지고 사실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오라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한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겠다 하고 다시 잤다가 조금 다시 일어나서 딱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출품이 이제 비전 경쟁으로 간다라고 딱 왔을 때 딱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그때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막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사실 저희가 막 뭐 영화제를 출품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큰 데서 우리 거를 불러준다고 라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왔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도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제 수상 직후에 인터뷰한 걸 신의11 인터뷰한 걸 제가 읽다가 궁금했던 게 이게 아무튼 상이 LG 올레드에서 이제 후원하다 보니까 LG 올레드 비전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TV를 받으셨다고 네네네. 부상으로 상금과 별도로 이거 뭐 어떻게 잘 쓰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후반 작업할 때도 잘 썼고요. 아. 네, 그리고 그거에 관한 것도 이제 LG 올레드의 측에서도 저희가 이제 하는 모습들을 또 찍어간 게 유튜브에 있어요. 아. 네, 시내 21이랑 같이 이렇게 취재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저희 한 대를 받아서 예. 쪼갤 수는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채 제작하고 그리고 또 저희 작품에 그 출연한 이도진 감독 통잠 작품 모니터링하고 네. 뭐 후반 작업하고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었고 네.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예정입니다. 네. 확실히 스크린이 큰 게 좋죠. 뭐 하든 간에 작업할 때는. 근데 테레비 정말 좋습니다. 테레비는 LG. 네. 좋아요. 뭐 이런 팟캐스트는 사실 저희가 PPL도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막 나오셔도 돼요. 네. 저희는 PPL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후반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다른 장편을 기획을 하셨다가 이게 한 차로 변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신지. 그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정범 감독님이 끈덕지게 붙잡고 계실 때였고 저도 이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다가 둘이 같이 그러면 공동으로 연출을 해서 그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보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위장전입이랑 그거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돼요? 그때 저희가 시나리오 한참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획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빌라왕 사건이 이슈가 되게 많이 났고 그때 후속 기사들이 이제 위장 결혼, 위장 전입에 대한 어떠한 조사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그 후속 기사들이 되게 딸려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집이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집이라는 가치에 대해 정말 염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 이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빌라왕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이슈를 조금 생각하면서 원래 집에 대한 가치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허상 감독님이랑 같이 의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됐죠. 사실 지금 질문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튼간에 두 분께서 첫 장편 연출이면서 동시에 이제 공동 작업을 계속해서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공동 작업 연출을 하시게 된 계기는 혹시 뭐가 있나요? 저희 공교롭게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하면서 같이 할 기회가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정범 감독님 과거의 프로젝트들 보면서 촬영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자유롭다고 느꼈어가지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정범 감독님도 그때 흔쾌히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그리고 또 대학원 동기예요. 네. 그래서 이 한채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저희 대학원의 이제 석사 과정 중에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표도 같이 이렇게 팀 작업들도 하고 단편 영화 각자의 단편 영화의 주연이 또 그 한채에 나오는 도진 배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허장 감독님께서는 또 PD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너지가 많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동 연출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이게 작업하실 때 아무튼간에 취향이 어느 정도 뭐 다 같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약간 의견 충돌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묵혀왔던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왔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인지라 생각도 다르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놀랍도록 제가 편안할 정도로 비슷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랬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이 한채라는 영화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저희가 공동 연출로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방식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들이 되게 크거든요. 서로의 의견들이 맞지 않고 그렇지만 결국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작품을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지 서로가 싫어서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우리 가족이 같이 살아가고 이제 생로병사를 다 같이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싸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또 풀어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 제작 방식 자체의 공동연출 제작 방식 자체도 영화를 하는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서로에게서 이제 뭐 새롭게 발견했던거나 뭐 작업하면서 뭐 이제는 몰랐는데 발견했던거나 아니면 뭐 배운 점이 있다면 뭐가? 저는 항상 좀 감탄하는 부분은 정범 감독님이 굉장히 사고하실 때 민첩하고 아이디어 뱅크세요. 그래서 이거는 질투를 해도 따라갈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이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우물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주 하면서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좀 헛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항상.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범람하게 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허상 감독이 그런 걸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과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좀 시너지가 났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 제작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결국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죠. 있고 제작비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피로감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지나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주면서 모니터링도 저는 어차피 촬영을 할 때 모니터링은 또 이제 허상 감독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면서 저희가 또 예산도 저예산으로 찍을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난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서로한테 맡길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없었으면 사실 마음 놓고 못 맡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신뢰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원래 저도 촬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야. 나는 정범 감독이 촬영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제가 우리 한번 꼬셨습니다. 네. 계속 하자. 막 하면서 촬영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힘을 얻고 했죠. 뭐 로마의 알포소 쿠아론 감독님도 직접 카메라 연출하신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카메라 촬영 감독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촬영을 한 채를 해놓으니까 또 다음에 통잠을 또 제가 촬영 감독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러니까. 통잠이 경쟁으로 또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때 몸이 안 좋았으면 상태 좋았으면 괜찮은데 제가 월요일날 아침까지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봤어. 형 영화를 못 봤고 네. 못 봤었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정모 감독님 이제 두 분 감독님의 과거를 한번 작품들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번에 첫 이제 장편이긴 하지만 네. 전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극단 피오르 연극 조연출 활동이 이제 보니까 이 필모그래피에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연극 조연출이랑 또 영화 연출이랑 또 이제 어쩌면 뭐 비슷할 수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는 게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일단 극단 피오르에 제가 들어가서 사실은 저의 꿈 자체가 원래 배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있던 우리 한채 주인공 이무성 배우님이 극단 피오르의 또 연출님이세요. 네. 그리고 그 극단 피오르의 작가님이자 대표님이 이무성 배우님의 와이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진짜 어렵게 극단을 운영 중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극단에서 많은 워크숍들이랑 단원으로까지 제가 이제 1호 단원이거든요. 1호 단원으로서 들어가서 하다가 이문성 연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우이자 연출이신데 야 너는 한번 연출을 좀 해봐라. 그래서 연기가 아니고 연기가 아니고 연출을 해봐라. 모르겠어요. 연기를 너무 못했나 봐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연출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연출을 맡아서 거기에서 이제 돌이 된 여자라는 극을 이제 제가 조연출로 처음에 이제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극단도 이제 사무실도 빼야 되는 상황도 있고 많은 공연도 못 올리는 상황들이 올라가자마자 이제 그 작가님이랑 연출님이 이무성 배우님이 그러면 너는 연출을 계속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화 연출을 좀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대학원에 네. 가게 된 기회가 그거죠. 네. 허장 감독님은 사실은 이제 패럴림픽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2018년 동계 패럴림픽 다큐멘터리 두려워하지 마라를 시작으로 네. 쌓으셨다고 이제 네. 되어 있어요. 네. 아마 패럴림픽이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스포츠 YCU 스포츠에서 패럴림픽을 파리 패럴림픽 얘기를 이제 많이 다루긴 했었지만 아무튼 장애인 체육 이야기니까 네네네. 이 작품에도 아무튼간에 발달 장애인이 네. 나오니까 또 연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네. 그 패럴림픽 때 제가 제작부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 한채랑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때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그 성공 신화 이런 것들 그 포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분들의 삶과 그 올림픽에 참가하신 그 모습들 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했었고 편집 과정이나 후반 작업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었던 작품인데
이번에 고은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고은이가 가진 장애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하면서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사실 근데 이 작품을 그러니까 읽는 거 그냥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예, 왓챠나 이런 데는 일단 평은 있는데 이제 영화제 이제 상영이 됐으니까 평은 네. 있는데 그 외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가지고 쉽게 보실 수 없습니다. 참 이런 거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이런 거 안타깝고 아무튼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이 작품에서 이제 영감을 또 얻으신 것다는 게 이제 보도자에 적혀있기를 집 한 채를 얻는 것이 삶의 최대 목표가 되어가는 현실 네. 여기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뭐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계기로 이렇게 적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빌라왕 사건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한 저도 지금 이제 거의 반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버거운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 빌라왕 기사가 훨씬 더 피부로 와닿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좀 사회적 현실에 있는 걸로부터 또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 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를 이제 다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도 또 탐구하면서 화장 감독님이랑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좀 힐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보시면. 네, 뭐 저는 그 지방에서 20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지금 20년 정도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정범 감독님이 빌라왕이랑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뉴스 기사나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집을 운용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서울에서의 그 살이가 얼마나 버거운지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리적인 집 한 채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들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 아닐까? 이런 이야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네. 영화 이제 우리말 제목은 한 채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영어 제목 사실 제가 이거를 이게 뭐지 처음 거의 오랜만에 보는 일이 좀 약간 좀 잘 많이 안 쓰는 단어가지고 뭐 더 베르프츠 네. 돼 있는데 근데 이걸 또 검색하니까 이게 또 원래는 S가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이고 보니까 네. 그냥 상실한 빼앗기는 베르프트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S를 또 붙이셨어요. 네. 어떻게 이제 영어 단어 제목을 하시게 이게 됐는지. 사실 저희 그 조연출 스태프분 중에 영어에 좀 능통하신 분이 있으셔서 저희 영화 이제 제작하는 현장 과정에 다 계셨던 분이 이제 조금 도움을 주셨고 그 말씀하신 그 동사형 베레프트라는 네, 베레프트. 뜻에 더랑 s를 붙여가지고 저희 그 등장인물이 이제 문호, 고은이, 도경이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명사, 명사형 이렇게 되면서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그 공동체 집단을 지칭할 수 있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우리 영재가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정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글 제목은 공간적으로 지은 게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리고 그 영어 제목은 좀 인물을 포커스해가지고 지은 자라는 것들이 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실이 그들이 상실하고 싶어서 상실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에 의해서 상실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좀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인물들을 더욱더 표현하고 싶어서 영어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결국 이제 집이랑 뭐 아까 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보면 집이란 공간 자체가 요즘에는 뭔가 단순히 이제 막 우리가 사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서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아까 브로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네. 브로커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네. 이게 차익 그거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요. 차익을 맞습니다. 가져가는 네. 그거니까 네. 어떤 상징성이 집이란 공간 자체가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그 넘어서는 상징성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 결국은 그 브로커도 그 어쩌면은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이고요. 그 인물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도경의 누나네 집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나도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을 동생한테 푸념하듯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브로커 또한도 그 차익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금액으로 먹고 사는 어쩌면은 이 시대에 또 변종된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인물들이 만나게 되면 어떨까라는 지점들이 너무나도 저희한테는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 인물들도 각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수단의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합법이건 불법이건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두면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들을 조금 상상하면서 조금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집을 이제 영화 촬영하는 공간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 일기 신도시였던 분당도 있고 맞습니다. 이제 이후에 생겼던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생겼는데 주인공이 이제 문호가 살짝 이제 임장하러 임장하면 임장이라고 했지만 아무튼간에 부동산 가서 확인했을 때 약간 느낌이 거기는 분당 같더라고요. 분당이 아니고 판교 같더라고요. 판교 지역이고 그리고 또 영화 처음 나오는 지점은 에버라인이 지나길래 제가 수원팬이다 보니까 요즘에 용인 경기장 가려면은 그쪽 가야 돼. 신갈. 네, 거기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에버라인 지나가네. 그래서 용인도 약간 저도 이제 에버라인 타다 보니까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 쪽인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인데 중앙시장, 용인 중앙시장.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일기 지역도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분당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기 신도시 때랑 막 지금 막 일기 신도시는 약간 좀 노후화됐다 막 이런 이슈가 많이 있는데 약간 새로운 곳, 노후화된 곳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찍으셨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막 도시를 분석해서 막 어떤 상징을 주자 막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만 문호랑 고은이랑 도경이가 사는 그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를 둘러싼 도시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활용하면은 영화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용인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제 또 정범 감독님이 성남이죠. 성남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작 효율성과 현실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미니멀리즘 말씀은 더 그 영향도 있군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로케이션을 찾아갔는데 적당한 공간, 영화적 공간이 없다 이러면 또 안 썼겠죠. 근데 저희 처음에 용인 중앙시장 일대 답사를 갔다가 정말 좀 반가운 마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미리 이제 다음 질문 중에서 끌어올려서 보면은 사실 여기 있는 아까 시장 상인분들은 전문 배우가 아니신 거죠? 네, 비전문 배우입니다. 그쪽 가게에서 일하시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디렉션 해주시나요? 처음에 옷 보는 장면 있잖아요. 뭐 디렉션을 딱히 드리지 않았고 한 3테이크 옷가게는 3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안 들어갔네요. 네, 3테이크 정도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디렉션은 뭐 따로 드린 건 없었고 그 주요 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키워드만 드렸고요. 그리고 너무 그
매운 티 나지 않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사가 그리고 조금 키워드만 들이니까 대사에 대한 압박이 없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큐멘터리성 영화를 찍는다라고 얘기하셔서 별로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영화를 찍는다 막 이러고 그리고 저희가 영화를 찍는 제작 방식 자체가 되게 뭔가 화려하고 막 조명하고 막 카메라도 막 시네 카메라 막 엄청 큰 거 쓰고 그러지 않고요. 되게 소규모의 미니멀라이즈를 추구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 뭐 하나 싶었을 거예요. 저희가 찍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훨씬 더 없으셨다. 네. 그 옷가게 사장님은 실제로도 찍고 나서 한번 찾아뵀는데 나 나온 거 좀 볼 수 있어? 이런 말씀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부담이 없이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 한번 보여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래 찾아드렸죠. 네.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네, 그랬죠. 아무튼 그럼 이렇게 이제 톤앤매너 이제 영화를 설정하실 때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뭐 참고하신 작품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일단 저랑 어장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덴 형제 영화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창동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조금 많이 보면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영화이지만 리얼리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객들을 우리가 어떤 톤앤 매너로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또 영화적 감수성들이 거기서 조금 많이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뭐 나는 이 감독님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각자 어떤 특정 작품이 참 잘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정범 감독님 같은 경우 다르덴 형제의 작품이나 또 뭐가 있었죠? 예, 샹타레커만의 잔느딜망도 제가 뭐 정말 좋아해서 그런 작품들 말씀을 해주셨었고 저는 다큐멘터리나 뭐 이안 감독이나 그다음에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이런 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듣고 나니까 묘하게 이제 비슷한 점에 풍기는 점 약간 있네요. 뭐 가족 이야기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형제도 최근에 이제 토리아로 기타 같은 경우 전주 작년에 개막했던 맞습니다. 같은 맞습니다. 약간 그런 좀 뭔가 현실에 좀 있을 만한 이야기들. 네. 네. 범죄이지만 네. 그런 이야기. 충분히 그렇게 보니까 뭔가 연관성이 다 있네요. 네. 그럼 작품의 이제 주축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문호의 이무성 씨 그리고 고은의 이수정 씨, 도경의 이도진 씨 이제 캐스팅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하시게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무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극단의 연출님이셨고 그리고 매체 연기는 한 번도 안 해보셨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제가 먼저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뵀고요. 그리고 어상 감독님이랑 같이 이무성 연출님이 그 극단에서 연극을 표절 작가라고 이제 피오르에서 그 하게 돼가지고 둘이 같이 보러 갔어요. 그래서 보러 가서 그 이무성 연출님이 하는 것들도 보고 또 거기서도 배우로도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한 끝에 이무성 연출님을 이제 문호로 캐릭터로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섭외하게 됐고요. 그 이도진 배우는 저희 동기예요. 대학원 동기고 원래 배우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또 형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는 데는 정말 무리 없이 또 단편 우리 대학원 단편에 또 각자 또 주인공으로서 둘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고 수정 씨는 저희 그 도진 배우 같은 경우에 저희 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낱낱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 약간 바뀐 점이 있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수정 배우님 같은 경우가 이 세 인물 중에 유일하게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필메 필메이커스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게 된 배우고요. 저희 처음에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까지 오셨는데 시나리오를 드리고 한 저희가 40분에서 1시간 동안 시간을 드리고
시나리오를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나누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계속 저희가 카메라로 촬영을 했거든요. 뭐 어떤 연기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생각하던 고은이가 그 수정 배우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더 구체화되고 아 이런 고은이 참 괜찮겠다, 잘 표현해 주실 것 같다는 좀 확신이 들어서 나중에 의견 나누고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연락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수정 씨가 보도자료 이제 인터뷰 보니까 사전 인터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 이제 보고 지원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남동생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오디션을 생각해서 30분에 끝난다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대.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1시간 넘게 하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동생한테 보면 이거 찍게 되면은 치킨 사줄게 하고 했는데 진짜로 사줄 줄 몰랐다. 아 본인이 좋아하는 걸 남동생한테 사준다고 한 것 같아요. 남동생 의견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아 치킨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이제 두 아버지잖아요. 아무튼간에 문우랑 도경 이 두 아버지 캐릭터를 차이점이 있고 아마 공통점도 있을 건데 가장 중점을 주셨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캐릭터 설정했을 때. 캐릭터 설정을 했을 때 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초점을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마드 같은 캐릭터를 형성한 게 문호 캐릭터였고 그리고 이제 젊은 아빠 그 도경이라는 인물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뭐 쿠팡을 한다거나 뭐 배민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현실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서 노마드는 아니지만 정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일은 노마드처럼 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임무성 배우님이 사실은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또 극단 피오르에서 같이 이제 하셨고 뭐 또 시인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임무성 배우님의 배우가 약간 캐릭터 구축에 좀 영향이 또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지 자체를 보시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도 되게 근데 이미지와 다르게 또 되게 여리세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작업을 하면서 좀 문호라는 캐릭터 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뭐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감독님이 또 배우님이 또 인터뷰 보도자료 보니까 촬영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서 정모 감독님 사이 약간 한 번 논쟁이 있었다고. 연기 지도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장면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 약간 힘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그건 언제든지 영화를 찍으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문성 배우님이 배우가 또 해석하는 지점과 연출이 해석하는 지점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출이 해석한 지점으로 너무나도 끌고 오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문성 배우님이 하는 해석과 저의 해석을 결국은 충돌시켜서 새로운 충돌에서 나온 지점을 결국은 저희가 해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됐죠. 네. 자정 넘어서 감독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뭐 그러니까 배우님 말로는 혼자 울었거나 이제 울 것 같은 음성이었다고. 그래서 연출이 혼자서 얼마나 고독했을지 잘 안다고. 그날 이후 더 많은 게 좋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간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고은 캐릭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장애 있는 캐릭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점은 뭔지 궁금해요. 그 사실은 저희가 뭐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또 어설프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이런저런 자료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결국에 저희가 그 고은 배우님이랑 서로 동의를 했던 거는 알아차릴 듯 알아차리지 못할 듯한 그 정도의 장애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은 성인인데
정신 연령. 정신 연령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게 그 경계선에 있어서 사실 본인과 가족들은 불편한데 외부에서 는 그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수정 배우님도 그러면 그런 고은이 매력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2부 얘기할 때는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개봉을 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맞죠? 네, 맞습니다. 11월 20일 개봉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개봉 2주차니까요. 2주차 때는 정말 더 자유스럽게 스포일러가 저도 궁금했던 지점이 있는 저 아직도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몇 가지. 네. 저랑 같이 봤던 기자님도 저한테 꼭 물어봐달라고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